지금부터 신시계천 5916년, 당군기원 4352년, 서기 2019년 8월 15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사단법인 대한사랑 역사 광복 전국 순회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우리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이웃 나라와의 여러 상황들을 가슴 아프게 또는 분노하며 또는 어떤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역사 광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2013년 출범 이래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고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워서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역사 문화운동단체입니다. 역사 광복을 위해서 대한사랑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역사 광복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광복,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이룰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두 개의 고려 국경, 어느 쪽이 사실일까? 첫째 강의로서 복기대 교수님을 모셔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는 고려 국경선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고려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그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거 갖고 대학교 들어가고 뭐 고시도 분분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야, 이 고려 국경선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건 또 무슨 그 뚝단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의아하는 그 분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그 중국에서 92년도부터 1992년도부터 99년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런저런 책을 제가 이제 고고학이니까 고고학 책 계속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책도 이제 보는데 우리가 배운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중국 역사책에. 근데 처음이라 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독서 100편 의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100번 보면 깨달아진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이제 접했는데 그러면서 저가 점점 이상해서 이제 혼자 비망록을 쓰기 시작을 했죠. 비망록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비망록을 한 4, 5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메모 비망록을 썼던 그 내용들 중에서 나중에 그 원사료를 뒤져보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게 문제가 있었다.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걸 확신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925년 조선 총독부에서 그 편찬한 조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37권인데요. 그 37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번역하고 해제하고 원사료 대조 작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인데 연구 책임자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책임자니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잖아요. 번역을 해오고 또 원사료랑 대조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그 삭탈 관직하게 시킨 게 원균의 모함이었다 이렇게 배우셨죠? 야,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이순신 배워가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고 그 이순신하고 원균 관련 자료 담당 어느 분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분이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자료 좀 한번
꺼내와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조선사에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하였다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사료 좀 봅시다. 원사료를 쭉 봤어요. 원사료를 쭉 봤는데 원사료에는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그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역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비망록 정리를 하다 보면서 고려 국경사를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 요사, 금사 이런 책에 그 기록된 그 고려 국경선이랑 우리가 배운 고려 국경선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사 5천년 한국사는 안 풀린다. 이거는 안 풀린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우리 연구팀들한테 최고의 그 선수들을 그쪽에서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문하고 일본어하고 다 되는 분들만 다 투입을 해가지고 자 원사를 다 대조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대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문헌은 문헌대로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여기 기록된 문헌에 기록된 지역 이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한 4년 동안 고정을 해냈습니다. 고정을 해내서 재작년부터 발표를 했죠. 재작년부터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책을 그렇게 내놓고 논문을 써놓은 거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한 한 편도 반박 논문이 없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고려 국경선은 이제 우리가 연구원대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연구했던 그 자료를 조금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국경선의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그 갑자기 이게 또 사실이라고 왜 쓰나 그러는데 사실하고 진실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고 진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사에서 고려사 연구는 거의 완벽하다는 것이 이제 고려사 연구자들의 대부분 생각이다. 어쩌고 했는데 최근에 재작년에 나온 어느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던 수선학회라는 학회에서도 보면은 고려사는 고려 국경사에 있던 거는 너무 완벽하게 연구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해요. 했는데 그 1950년대 그 학자들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고려사 전료, 요사, 금사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에 관련한 중요 사서들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써야 될 사서들이 다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 요사, 금사 있죠. 요사 금사 같은 경우 최근에 번역됐는데 우리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 같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기는. 그런데 그런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시중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배운 국사 교과서 배운 고려 국경선이랑 전혀 다르게 지금 나오니까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고려 국경선을 기록한 사료들이 이제 고려사 특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세종장원대왕실록, 세종실록, 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요사, 금사 이런 책들이 이제 우리 고려 국경사를 기록들을 해놓은 책들이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기록들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들. 자, 고려 국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고려사 지 권체 10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 썼냐면은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이제 대략 사책이 나타난 연역에 근거해야 지리를 짓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얘기를 쓴 거는 조선시대 때 쓴 겁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 국경선을 고려사에서 고려사 지리지 고려라는 나라가 어디를 경계를 했냐는 걸 쓴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압록을 그리고 선춘령을
이래 됐거든요. 요 기록이 있는데 요 기록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기록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기록으로 된 요리 지도를 고려 국경선 지도를 요렇게 요걸 만들어 쓰는 거예요.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렇게 그려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압록강 갖다 여기다 막고 선춘 여기다 박으면 되니까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려사를 썼던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 때 세종대왕 실록에 보면은 고려사에 나온 선춘령 가는 선춘령 있죠. 고려시대 국경선에 선춘령 가는 길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왜? 그때 세종이 명나라랑 국경협정을 하는데요. 명나라랑 국경협정을 하는데 이 북쪽을 여기까지 올려서 이제 그 국경선을 정해야 되는 협정을 하는데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고려시대 때 실록을 꺼내 들읍니다. 실록을 꺼내 들어가지고 그때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 그 기록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도 중략인데 수빈강이다. 그 두만강 북쪽에 있다. 그는 백두산 아래 나오는데 북쪽으로 흘러 소화강되어 공엄진 선춘령을 가나 거양성에 쭉 있는데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700리 압록강을 넘어서 700리의 공엄진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압록강 건너 700리 지점에 그게 고려의 그 국경선이었던 공엄진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빈강이라는 글이 나오죠. 수빈강이라는 그 나오는데 수빈강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만강, 그리고 수브나라고 그래서 요쯤 올라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 두만강 여기가 아니라 두만강에서 한참 올라가서 이 수브나 지역까지 그 근처에 그 공엄진이라는 진이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지도보다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고려 때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고 러시아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세종 때 요 근거를 가지고 그 명나라랑 조선의 국경선을 이쪽에다 정합니다. 여기로.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요 쪽에 들어 국경선을 쭉 그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가 공문을 보내요.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니네 영토고 공엄진 이북은 우리 명나라 영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요. 세종대왕 실록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태종실록도 돼 있고. 그러면 그때 당대 기록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이제 계속 되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고려 국경선 여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선춘령이 여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어떻게 돼요? 이게 똑부러지게 기록은 나오지. 이건 이대로 옛날부터 써 내려온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묘한 하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면은 고려 천리장선 여기요. 그 공엄진이랑 선춘령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국경선 여기다 해놓고 공엄진 여기다 해놓고 그러면 이게 고려 국경선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이거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국경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쪽에 고려 국경선에 관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 국경선 관련 기록을 쭉 볼게요. 문제는 이제 당대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때 북송에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오거든요. 서긍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오는데 그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돌아가다 남긴 책이 있죠. 고려도경이라고. 고려도경 여러분들 고려도경이라는 책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고려도경에 송나라에서 고려를 가는 길을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기록을 해놓는데 하나는 육로로 가는 기록, 하나는 해로로 가는 기록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육로로 가는 기록이 중요하죠. 자, 고려는 남쪽으로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 요수가 맞닿았으며 북쪽으로 옛 고런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 금과 맞닿아있다. 이러면서 연산을 거쳐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 가는데 모두 3790이다. 요 기록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남쪽으로 요해에 막히고 서쪽으로 요수에 맞닿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자, 그 요해라는 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쪽으로는 요해에 막혔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바다를 고려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해라는 말이 덜커덕 나와요. 요해라는 말이. 그럼 요해가 어디냐? 옛날엔 요거를 요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지금도 옛날 그 20년 전 30년 전 책들 보면은 요해 총서란 말을 씁니다. 요해라는 말을. 바로 어디냐? 여기에 요해에 막혀 있다. 그럼 어디예요? 요 북쪽이 고려 땅이라는 얘기죠. 예? 남쪽에 그 요해로 막혀 있으니까 요해 북쪽은 고려 땅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서쪽으로는 요수와 또 접해 있다 그렇게 됐거든요. 요수가 어딜까? 우리가 알기로 지금 배운 거대로면 서쪽으로 요수와 접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어디가 이제 요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압록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수라는 강을 다른 데 찾아봐야죠. 그죠? 근데 그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고구려 당나라 이후로 중국에서는 요수라는 강을 여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양 그 서쪽에 있는 강 그 요하가 요수였습니다. 요하가 요수. 그러면 요하가 요수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접하고 있다는 기록이랑 딱 맞잖아요. 당시 송나라 수도가 가이펑인데 가이펑에서 그 요수까지 가는 길이가 37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정주, 여기가 이제 낙양, 여기서부터 이제 삐뚤삐뚤 가는 거죠. 그 길을 저희들이 내가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제면 올라가는데 이쪽 언저리 가면은 여기 3790이라는 게 거의 맞습니다. 자, 당대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고려사나 고려사 전려부담도 훨씬 신뢰성이 높은 사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에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금나라 태종의 그 황제의 그 생일날인 건지에서 그 축하 사절단으로 가요. 거기 가는 기록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도 이거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쭉 올라서 하얼빈까지 갑니다. 하얼빈 옆에 가면은 동쪽 동남쪽 가면 야청이라고 있습니다. 아성이라고 그러는데 야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야청이라는 곳이 금나라가 일어난 곳입니다. 금나라 궁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를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근데 요쯤에서 이제 금나라 사신이 동쪽으로 보이는 산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으로 멀리 천산이 있는데 금나라 사람들은 이를 신라산이라 부르며 산 안이 깊고 멀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곳에서는 인삼과 백부자가 산출되며 고려 인삼, 여러분들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한반도라고. 고려 인삼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곳에 인삼과 백부자가 산출되며 깊숙한 곳은 고려와 경계를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속에서 이 산 있잖아요. 이 산 어디에서 고려와 금나라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허황종인 자기가 사신으로 가면서 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당대의 기록 갔다 와서 일지 쓴 겁니다. 37일 동안 일지 쓴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허황종은 요 길로 갔습니다. 요 길 갔는데 요 근처에서 바로 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려 국경선이 요 근처 어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비슷한 기록이 이제 요사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요사에도 하다 보니까 동경 여기서 그 동경이 그때는 표준점이었으니까 동쪽에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구부러지는데 바로 요 나라 국경이랑 고려 국경 요 근처에 있다고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역시 신주라는 그 지명이 나오거든요. 요사에 신주.
여기서 그 성종 이 땅이 고려와 이웃하고 있다 하여 신주가 고려와 이웃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신주 바로 금나라 때랑 요나라 때의 행정구역을 거의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는데 바로 금나라 지도에 신주를 딱 기록을 해놔요. 어디에? 여기에 기록을 해놔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신주가 허황조이가 갔던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고려와 이 땅이 고려와 이웃하고 있다 하여 고려랑 국경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이 지도에 여기 나와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송나라 역사 송사거든요. 송나라 외이열전에 그 고려가 외이열전이 고려열전을 쓰는데 바로 요 기록이 뭐냐면은 거란의 기방들이 매하를 건너왔다 쭉 오면서 매하라는 지역에서 거란군이랑 고려군이랑 싸움을 했던 전쟁을 했던 기록이에요. 굉장히 송나라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데 그 어떻게 돼요? 송나라 그 기록기까지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매하라는 강에서 그렇게 큰 전쟁을 했던 매하 그 얘기는 고려 그 한반도에서는 매하라는 책은 절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매하라는 지명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주 뭐 이런 그 지역 있죠?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 지역입니다. 바로 소매하, 대매하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가면 소매하, 대매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건 어디냐? 송나라 기록에도 요 고려가 거란이랑 전쟁을 하는데 요 근처에서 싸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강감천의 귀주대첩 아닌가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죠. 강감천의 귀주대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적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되는 게 천령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령이는 명나라가 한반도 강원도 북부에 있던 천령에다 설치했다가 배우셨죠? 여기 배웠잖아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이 명나라가 천령이를 설치하니까 이 천령이를 갖다가 뽀개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죠. 천령이는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 아니 천령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가서 이걸 때려 부시합 번진다 하면 되는데 왜 군대를 끌고 여기로 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명나라 이때 이쪽 다 못 먹었어요. 그때 이제 원나라랑 막 싸우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천령이 쌍성총관부가 여기 있다고 그래가면서 거기 선춘령도 여기 있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기록 있죠? 명나라 기록에 천령이 기록이 나와요. 어디 있다고. 쭉 여기 보면은 봉지편 1차가 봉지편 여기서 1차 천령이고 그다음에 1년인가 2년 있다 바로 지금 천령시로 옮겨갑니다. 왜 여기 있다 여기로 옮겨갔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 연구단에서 거의 이제 밝혀냈거든 이유를 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할 텐데 그까지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천령이는 제일 처음에 1차로 여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2차로 여기로 옮겨갔다. 이거는 어디예요? 고려시대 때 기록이 아니라 천령이는 중국의 행정구역이죠. 중국의 행정구역인가 어떻게 돼요? 중국 기록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기록이 잘 남아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해서 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500년 이후에 지금은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이제 천령박물관에 가면 중국 요녕성 천령시 박물관에 가면 요 책이 있습니다. 요 기록에 보면은 지금 요녕성 천령시 지역에서 잠시나마 고려와 거란이 국경을 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바로 지금의 중국 지역 역사책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려 국경선이 중국 요녕성 중부 지역에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한반도 남반부를 중심으로 한 고려 국경선이 이게 어떻게 나왔냐? 사실 고려 국경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국경선에 비슷한 얘기를 한 게 한진사, 한치운, 이 숙질간이 그런 얘기도 해요. 예? 해동역사 여기 써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번 시계 밀어붙이는 게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근데 그때는
간치은이나 한진서, 정약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더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 고려 국경선은 북쪽 선춘령이 있었다는 것이 그게 국가의 그 대세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도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영정조 때, 특히 영조 때 같은 경우는 그 북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윤관의 선춘력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강한 그 집착을 보일 때였는데, 한진선, 한치훈,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자료를 봤다기보다도 그냥 뭐 생각해서 조금 본 것 같고 막 쓴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전혀 다르는데, 그 개인의 입장을 갖다가 국가 입장인 양 조작을 해놓은 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사람이랑 그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대장이 되고, 스타소 기치가 이제 그 책임 그 한국 고려 시대 때 국경을 담당했는데, 여기 이제 스타소 기치라는 사람, 요 사람이 대표 저자입니다. 대표 저자. 요 책이 조선 역사 지리. 요 사람이 요걸 만들었는데, 요걸 만들 때 뭐라 그랬냐? 한국 사람은 거짓말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아셨어요? 몇 번 들으신 것도 있죠? 들으신 적도. 네. 자, 이 책이 제가 우리 연구소 번역을 다 했습니다. 번역했는데 바로 이 내용에서 보면은 아주 하나만 볼게요. 고려의 서경이 옮겼다는 것은 지리지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인용한 세 가지 기록의 기사에 따르면 일단 저도로 도망간 것은 분명하다. 저도는 지금의 진남보 남쪽에 있는 황해도 안악회에 속하는 저도인가? 이래 해놨어요. 서경은 고려시대 때 개경과 서경이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서경이 옮겨갔다 그러면 당연히 지리지에 남겨놓죠. 당연히 남겨놓지. 그걸 어떻게 안 남겨놔요? 그런데 뭐잖아요. 서경이 옮겼다는 건 지리지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서경이 옮긴 건 같은데 어디로 갔을까? 아마 지금의 진남부 앞에, 그러니까 해주 있잖아요. 저기 그 안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강 있잖아요. 대동강 하고 그쪽 어디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얘기 봤을 때 분명한 사료를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그 대조를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거 이거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내용을 요대로 번역을 했는데, 다만 이상해 보이는 것은 원일통지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명일통지 기사에 향산 제연주 동남이다. 향산은 연주의 동남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동령로 시대의 연주는 묘양산의 서북쪽, 즉 연주의 예치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향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묘양산으로 되어 있어. 다음 주에도 묘자는 붙었죠. 자, 제 원사료를 끌고 와봤습니다. 요겁니다. 대명일통지. 요 기록이거든요. 여기 향산 제연주 동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작스레 묘양산을 여기 묘자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연주를 지금 묘양산 있잖아요. 북한 묘양산 밑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요거 촘촘히 안 보면은 다 걸려듭니다. 이거 촘촘히 안 보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일통지, 대명일통지를 다 사다가 놓고 이 기록이 보길래 원일통지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명일통지 기사에 이래 되는데, 원일통지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원일통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제가 원일통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없는데, 일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려 국경선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스다소기치가 만들어 놓는데, 그 스다소기치가 요거를 만드는 거는 1913년에 만듭니다. 1913년에 만드는데 1925년에 만들어진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이 지도가 현재 우리 중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도가 이 지도랑 똑같죠? 이게 중국에서 중국 역사 지도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 때 역사 지도입니다. 자, 일본 지도랑 똑같죠? 한국 지도랑 똑같죠? 자, 이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할 때 그들이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역사 지도, 우리가 만든 역사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일본은 어쨌든 침략을 위해서 조선을 대한제국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일본 중국도 제가 이게 거론했던 사료들을 다 봤는데 아니 그런 자료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지도들이 중국의 국가 정책을 하는데 훨씬 유리한데 뭐 하려고 없는 사실을 꺼내들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 역사가 갖고 한 겁니다. 자, 새로 국경선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문헌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윤관구성, 고려 천리장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문헌 기록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고학 관련 기록도 한번 보죠. 아까 제가 고려가 스다소 기지가 이렇게 국경선을 만드는 거는 천리장성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를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천리장성이 쌓여졌다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인데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가 500m에서 1000m 되는 산지가 돼서 성 못 쌓습니다. 그리고 성이 굉장히 가파뤄요. 가파뤄가지고 그 사이에는 낭유림 산맥에서 북한 지역에는 성 못 쌓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찾아본 가로 의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성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 보지만 여기 있잖아요. 이걸 보세요. 요게 요 지역 AB 지역 있잖아요. AB 지역을 갖다가 제가 지형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형들을.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파라. 여기 성을 쌓는다고요? 여러분들 만리장성을 쌓은 성을 보면은 만리장성을 쌓은 거는 그 산이 가파르긴 해도 산 등석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산등성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낭유림 그쪽 산은 그런 게 없는 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지역에는 성을 못 쌓는다는 거. 그렇게 하고 또 뭐냐? 지금까지 조사한 데 성에 나온 적이 없어요. 천리가 됐든 백리가 됐든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한 뼘이 되든 10m는 남아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남아요. 여러분들 요새 구글 지도 제가 최근에 입수한 북한 지도에 봐도 이런 거 하나도 성태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정밀한 지도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대요사적, 고려의 대요사적, 요 나라의 요사에 기록된 책에 보면은 요사에 고려의 천리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고려 천리장성 여기에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있다고. 요 나라랑 이게 요 나라 이 거란이죠. 거란 고려 요 근처에 있다고 요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요사 고려사 고려사에 실려 있는 대요사적이라는 책에 갖다가 그걸 갖다가 요사에다가 요사 병위지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대의 기록이거든요. 당대의 기록은 천리장성이 여기 있다. 천리장성, 천리를 갖다 길게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천리에 걸쳐서 보를 하나 쌓아요. 18개 쌓았습니다. 18개 쌓았는데 그 보에 대한 그 보가 어디에 몇리 어디 있고 그 기록들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거란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굉장히 신봉하던 나라예요. 불교를 신봉하던 나라인데 그래서 탑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탑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근데 동쪽에도 국경선 라인 쪽에다 탑을 쭉 쌓습니다. 쌓는데 거란의 탑은 여기 있죠. 요 라인에서 동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 라인부터 해서 다 서쪽에만 거란 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란의 동쪽 국경이 여기였다는 거죠.
요게 다완타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려 요 동경성에서 400리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셨을 텐데 여기 가면 그 길이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탑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사신들이 여기를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하는 그 표시로서 이 탑을 삼았다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고고학 자료에서도 요 탑을 경계로 동쪽은 고려고 서쪽은 거란이었다. 또 하나 제가 얘기를 근거 자료가 없어서 안 했는데 거란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고 전실 무덤인데 여기서부터는 벽돌 무덤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실 무덤이 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문화적으로도 두 나라는 두 지역은 분리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려를 얘기를 할 때, 고려 국경선을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어요. 지도를 좀 이쁘게 그려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걸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헌 자료나 고고학 자료 등등 모든 거를 다 근거를 해서 확정한 이 국경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듣고 가시고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되면서 시민사학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역사학자들만 역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자료들이 아까 고려사, 전류, 요사검사 이런 거 번역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글 잘 아시잖아요. 한글 알면 다 보는 자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고려 국경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가 어떤 나라가 됐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주변 확대를 할 때도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역사 지도, 고려시대 역사 지도를 가지면은 어느 시대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남북 통일 분명히 되긴 될 겁니다. 그 남북 통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는 그 역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국경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근거는 다 역사를 가지고 근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있던 고려 국경선, 조선 국경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역사 지도가 아니죠. 중국 역사 지도를 볼 때 한반도에서 잘려져 있는 한반도 반으로 잘려진 고려시대 때 그 지도 또 조선시대 지도를 가지고 남북 통일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야 이게 한반도 북부는 우리나라 역사인데 왜 이게 니네들이 자꾸 거기다 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역사 근거주의를 하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들어줍니다. 통일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고 일본이 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 지도를 가지고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국제사회에서는 안 돼요. 전 세계 도서관 가서 서칭을 해보세요. 한국 사회에 관한 책이 어떤 책이 있고 그 책이 번역된 책이 그 어떤 책이며 그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보다 사람들은 지도를 보거든요. 지도를 본다고요. 지도를 보는데 지도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의 역사를 남겨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조그만 관심 이런 것들이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아셨죠? 자,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남은 귀한 시간에 뭘 해야 되겠나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가장 공통적인 것은 그래도 내가 이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우리 역사도 모르고 죽을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최근에 우리 나라가 여러 면에서 아주 좀 천박하거나 국혼이 죽었다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큰 그 환경에 그걸 비교하면서 과연 애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당연히 군대에 가서 그렇게 애국 애족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문화 시대가 되니까 애족이란 말이 촌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 가치관 혼란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역사 광복, 그 다음에 또 우주론 광복에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역사 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자, 민족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민족이란 같은 민족은 일단 언어와 역사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민족 정신이 같아야 합니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같은 민족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민족성은 또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민족은 참 신기한 도가 있는데 풍요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가장 비유하기 좋은 게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야구 경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끔 오르간이나 치면서 이렇게 앉아서 주로 게임을 보고 일본은 더 요란합니다만 나팔도 불고 합니다만 우리처럼 요란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어리더들도 등장하고 선수마다 노래를 하나씩 다 불러주고 그런 걸 보면은 같은 야구를 소화하는데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풍요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민족성이 있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을 말살시키려면은 그 나라 언어를 없애고 그 나라 역사를 없애고 최종적으로 민족 정신을 소멸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이 무서운 일을 한번 당해봤죠. 당해봐서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뺏겼다가 그래도 상당히 되찾은 것 같습니다. 국어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국사는 아직도 회복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우리 복회대 교수님이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고려시대 국경조차도 우리가 배운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많이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구려 백제 신라로 올라가면 어떻겠으며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역사이다를 열심히 들으면서 고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고려장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두 번째 효성스럽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러워할 우리 민족이 난 언제 우리 부모님을 갖다 버렸는지 난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도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뉴스를 할 때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고려 국경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저는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광복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 말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광복 이런 말을 쉽게 할 말이 아니구나. 저러한 무수한 희생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우리가 하는 역사 광복이라는 일은 뭐 나라 광복보다는 훨씬 쉬울지 모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더 쉬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쉽게 생각한 일이 있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항상 최악에 대비해서 나라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쨌든 아직까지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광복군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인 것이 저는 대한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물어봐도 사실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이 몇 년도에 어디서 살다 그거는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어디 살았는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띄워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등본이 우리 집 역사냐? 아니죠. 저는 제가 가족사를 쓴다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못 살 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꼭 대학에 보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신 그 부모님의 그 인생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더 아는 척하면서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제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민족의 역사도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즉 가족사의 호적 등본에 해당되는 것이 연표죠. 우리 연표에 보면 뭐 몇 년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정신, 제가 우리 가족사에서 제일 기술하고 싶은 부모님의 정신이 바로 우리 민족 역사에서 민족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민등록 등본은 정확하기는 하지, 우리 그 연표는 지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는 배달이라는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국정이든 국정이 아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배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 같은 진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BC 3897에 세워져서 BC 2333까지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나라다. 그래도 연표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연표조차 엉터리죠. 다 날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족 정신은 거의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길거리 지나가는 한국 사람을 붙들고 한국 사람의 대표 정신이 뭔가요? 물어봤을 때 정말 대답하기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나는 그런 게 뭐가 있나? 우리도 뭐 민족중흥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국민교육원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 민족 정신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국민 정신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럼 저는 3.1 정신이 있느냐? 저는 새마을 정신이 있느냐?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뭘까?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당장 천문학 공부해야 되는 유학생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답을 구하지 못하고 미뤄놨던 질문들이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해답을 찾으니까 한마디로 어떤 지식의 숙성 기간이 기니까 이제 좀 자신도 있고 어떤 선택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뭐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렇게 들어서 앵무새처럼 말을 옮긴다고 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은 우리 수학도 그래요. 숙성돼야 합니다. 그 지식에 아주 익숙해져야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지, 똑같은 수식이라도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그 책임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는
굉장히 그 깊은 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광복 이런 걸 보고 역사 광복이란 단순히 연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민족 정신을 거의 소멸된 민족 정신을 우리가 찾아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용어는 이미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내가 이사장이 되면은 K-히스토리라는 것을 제안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는 훌륭한 통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더군다나 우리 동포들이 밖에 나가 있고 그 모든 동포들은 역사 때문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동포들 중에서 중국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중국 친구도 생겨요. 근데 항상 술 먹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야 사실은 너희 나라가 우리 식민지였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서 뭐 이 녀석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만 막상 뭐라고 그 친구한테 논리적으로 반격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왜냐? 역사를 안 배워서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우하더라도 치우 천자가 최초의 천자죠. 역사상 치우 천자가 황제 혼원을 잡아다 놓고 저 반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황제 혼원이 치우를 잡아 죽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중국 쪽인지 한국 쪽인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우를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도깨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라는 얘기네. 그다음에 치우가 누굽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빌던 우리 전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후배가 되는 우리 육군의 지휘부에서는 왜 가장 상급 부대를 치우 부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치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쟁의 신 치우는 지금 후손 장군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를 모르는 그 죄 중에 역사를 몰라서 짓는 죄 중에 하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우복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자가 들어가니까 중국 점쟁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복희는 태극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일 태우복희가 중국 점쟁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중국제 태극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K-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일단 동포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K-히스토리를 해서 세계에 우리 역사를 알리는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K-스피릿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개천사상, 천선사상입니다. 그것만큼은 지연이 없고 학연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일이 잘 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번에 하늘이 도왔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주를 합니다.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낼 수는 있지만 4만 원, 6만 원, 8만 원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법에 짝수로 내지 말라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짝수로 안 낼까요? 우리는 천수, 홀수를 숭앙합니다. 북두칠성을 숭앙하고 음양 오행을 따르고 그다음에 삼수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은요.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입니다. 설날, 삼진날, 단오, 칠석, 중양절입니다. 그것만 봐도 비즈니스가 떠오릅니다. 왜? 음력 5월 5일 단오는 지금 강릉에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가지고 아주 진행을 잘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들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단오 뺏겼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도 단오는 다 있습니다. 동양에서. 자, 그러면 다음 수순이 안 보이십니까? 칠석제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주제가 전 세계 어디도 통하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사 먹으면서 우리 동양의 그 밸런타인데이라고 할 수 있는 칠석 때는 왜 떡이나 뭐 이런 것도 팔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역사를 바로 배웠으면 옛날에 천해 바이칼호를 건너서 만나던 나반과 아만의 얘기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는 뭐 환국을 꼭 우리만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거기서 기원됐다는 걸 알면서부터 우리가 애착이 되고, 특히 지자체 장중에 역사를 아는 사람은 7월 7석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십몇 년 전에 대전시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대전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여 줘가지고 지금도 견우직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우직녀는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역사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그 견우직녀가 나오죠. 그 은하수 건너서 견우가 소를 끌고 가는 그림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현재 비즈니스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정신이 가장 돋보이는 민족은 저는 주저없이 유대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민족은 그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 선미사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거의 2000년간을 떠돌다가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내놔, 구약에 써 있잖아. 그래서 나라를 돌려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이지 거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쓴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수메르입니다. 알타이계 하나인 수메르 민족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독립해 나오면서부터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 같은 역사를 공부해서 더 옛날 역사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한 자기의 그 얇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을 너무 쉽게들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를 믿어도 역사를 믿으면은 나는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에 무관하게요. 그래서 어떠한 편견도 갖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를 일단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인정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없느냐. 이것은 유명한 그 10개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 찰턴 헤스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그 유태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역사에 몇 번 있었단 말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환웅이 삼천의 제세 행랑을 이끌고 이 무리를 지어서 이쪽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몇십만 명일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민족 정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조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국단체에서 개천절에 이렇게 단군 퍼레이드를 합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단군도 신화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해주니 얼마나 우리 국학원 같은 애국단체가 얼마나 훌륭한 단체입니까?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들도 많은 활동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개천절의 주인공은 환웅입니다. 근데 환웅은, 단군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셨고 아주 친근할 정도로 캐릭터도 있어요. 환웅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환웅은 캐릭터도 없어요? 이것도 역사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선민사상을 안 믿는 것은 우리 역사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같은 우리 구약성경과 거의 손색 없는 우리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제 식민사학 쪽하고 3년간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 이기신 이덕일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이덕일 소장님이 저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전부 환단고기를 인용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환단고기라는 이름을 잘 모른대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안함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5권의 역사책을 우리가 환단고기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그 책을 그냥 낱권으로 인용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북한에 단군 묘가 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구울이라는 단군이 순시하다가 대박산에서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바로 그 피라미드의 주인공이 구울 단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 이름이 대박산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남북한 힘을 합쳐서 위대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선민사상의 근원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역사인데요. 유대민족의 구약 성경에서 바로 시오니즘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오니즘은 알다시피 유대민족이 살아남는 데 주안점이 갖춰져 있고 다른 민족 입장이 거의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환단고기 같은 배달민족 역사는 근본적으로 개천, 천선 정신은 홍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민족마다 자기 민족이 제일 잘났다는 이론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천선 정신은 우리 민족만 잘났다는 그런 천한 것이 아닙니다. 천선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따라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연을 관조하든 뭐 천지를 살펴보든. 그래서 그 공부를 해서 우리가 천선 자격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서 천선이 됐다고 보면은 우리보다 못한 지손들도 가르쳐줘서 같이 가자는 것이 홍익정신입니다. 그 홍익정신은 천선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천선이라야 세상을 널리 이롭게 지손들을 천선으로 만드는 정신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벌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지 전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두 사상은 똑같이 천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천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단고기가 옳다면은 환국이 우리나라 시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그 신교나 그런 그 출발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 아득한 옛날로 올라가면 기원이 거의 같다고 봤을 때 정말 둘 다 가장 영성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에서 다르고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이제 민족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아직 합중국도 아닙니다. 근데 마치 여기서도 이제 미국에서 사는 듯이 살면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민족 정신의 소중함을 망각합니다. 민족 정신을 소중함을 망각하면 우리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우리 8,500만 우리 배달 민족의 바로 그 존폐를 위협하게 됩니다. 거의 1억 명이죠. 그래서 우리 배달 민족이 생존하는 최소 요건은 일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세계화를 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세계화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화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민족 정신도 없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잃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광복 일제 때 고생한 얘기, 그런 얘기들 하면 촌스러운 얘기, 세련되지 못한 얘기, 현대적인 아닌 얘기 이렇게 몰아갑니다. 정말 지금처럼 우리처럼 못난 후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영토가 좁았던 적도 없었고 역사를 제대로 못 가르친 적도 전 이렇게 왜곡돼서 가르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주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예. 똑같은 거라도 외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그러면 그건 믿고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면 또 안 믿고. 예, 그래서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5년 뒤만 내다보셔도 안 됩니다. 한 50년 뒤 정도 내다보세요. AI가 되든 4차, 5차 산업혁명이 되든 결국은 영성 문명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세계를 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국민들을 잘 계몽해서 정말 우리 국민 정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정말 한 몇십 년 뒤에는 아마 서양은 유대 민족이, 동양은 우리 민족이 세상을 리드할 거다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상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우리가 위대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역사 광복은 단순한 역사책 다시 되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K-히스토리와 K-스피릿을 똑바로 세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주론 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주론 광복은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우리 테오 보키의 음양오행 우주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과학사를 가르칠 때 초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든 천동설 모델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의심해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해서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가 또 관측을 하고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우주론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가르친 적이 없었고 저도 항상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가 있다면 동양에는 테오보키 5원소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물, 불, 공기, 흙은 무게에 따라서 우주를 구성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테오보키 5원소는 우주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극과 같은 화학 반응까지 합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 테오보키 5원소는 안 가르칩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를 안 가르치면은 보키 5원소를 안 가르쳐도 되지만 같은 수준의 서양 것을 가르치면서 왜 우리 동양 걸 안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이거에 굉장히 폐해가 큽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키 5원소를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극기라는 위대한 국기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 대부분이 태극이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태극기 원리를 온 국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건, 감, 이곤 4개 알아. 이 정도면 아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희의 8개에서 4개가 빠진 것이 우리 태극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다 이런 것도 복원을 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위대한 국기를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국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서양 관점에서 기술하니까 서양 것은 과학적이고 옳은 반면 동양 것은 비과학적이고 그러다는 편견이 거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서양 사대주의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를 보는 눈이 달라요. 서양에는 체스가 있다. 그 동양에는 장기가 있다. 자, 그럼 동양에는 바둑이 있다. 서양에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바둑은 양의 두 힘이 부딪히는 게임입니다. 그것도 딱 360칸입니다. 그 가운데 1000원이란 점을 빼면 정확히 360집을 나눠 갖는 게임입니다. 거기서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우주는 영어로 코스모스죠. 유니버스가 아니고.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나 코스모스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유니버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천문학의 대상을 유니버스라고 하고, 코스모스는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는 코스모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판이 하나의 우주다, 그거는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코스모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스모스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희는 정말 우리 배달곡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복희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그 태극기를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 8개를 갖다가 처음으로 원으로 배치하신 분이고, 그 배치한 원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긴 것을 양효라고 부르고 잘린 것을 음효라고 합니다. 음효. 근데 먼저 복희는 양효가 다 모인 3개를 남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왜?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쪽이 따뜻한 거죠. 북반구에서 지내는 민족은 전부 남쪽을 그리워합니다. 집은 당연히 남쪽을 향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건계가 하늘을 뜻합니다. 양의 기운이 다 모이면 하늘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음효가 다 모인 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북쪽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일단 남북을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에는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달은 뭐 어떨 때는 반쪽아리로 보이고 어떨 때는 눈썹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월로봉도에 나오는 보름달은 항상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름달은 항상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해가 배치됩니다. 이 삼리와 이계는 불은 곧 해를 뜻하고, 육감수, 이 물은 곧 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문사계가 딱 동서남북을 자리 잡습니다.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 다음 대각선에는 이제 지리사계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복희는 대륙에서 놀았기 때문에 제가 중국 대륙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희가 봤을 때 이쪽은 바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태택, 이쪽 방향의 택에는 연못이요, 바다요, 강이었고, 이쪽은 산으로 가니까 칠간산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산은 땅 옆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와서 오선풍이라고 했고, 손계가 풍이고, 이쪽이 사질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벼락이 땅에서 솟아 오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양효에서 힘이 넘쳐서 음효 2개를 뚫고 그냥 나왔다 생각했죠. 그래서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반대편계가 됩니다. 얘를 그래서 보면은 모양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정말 신기한 것은 이름을 합쳐도 9가 됩니다. 일건천과 팔곤지를 합쳐도 9가 되고, 36을 합쳐도 9가 되고, 27 다 9가 될 뿐만 아니라 조각수를 봐도 9조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3조각으로 볼 수 있죠. 이거 6조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합이 9죠. 요거는 5조각이고 이건 4조각이니까 합이 9예요. 어떻게 해도 9예요. 참 이거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복희는 이 8개를 만들어서 이거 자기가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각 그 복희 8개의 영향을 받는 그 부채꼴들 생각을 합니다. 부채꼴 8개를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이쪽에 양효가 3개가 있으니까 요 부채꼴은 모두 하얀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양의 기운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음효 앞 3개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이 전부 다 시커먼 겁니다. 음의 기운을 받아서. 이쪽은 이제 양효가 2개고 음효가 하나니까 3분의 1이 검고 3분의 2가 밝습니다. 이쪽은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태극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역책을 10권 가까이 읽었는데, 제가 저는 과학자니까, 근데 여기는 음효가 하나고 양효가 2개인데 왜 반반입니까? 양효가 2개니까 이게 더 하얀색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책 한 권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음요가 하나지만 가운데 있으니까 50대 50으로 보자 뭐 이렇게 뭐 써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훌륭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미가 어떻든 간에 뭘 떠나서 태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형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은 생각보다 곡률이 크고 이 경우에는 저 태극기를 좌우로 뒤집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디자인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KBS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이게 저 배재대학교 손정태 교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프로가 나온 것입니다. 멕시코에 많은 문물이 이쪽에서 건너간 것 같다. 근데 제가 봐도 이 태극은 이쁘니까 멕시코에서 우연히 같을 수 있고 멕시코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랑 비슷한 놀이를 하고 노는 것도 우연히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배재대 손정태 교수님께서 활용 점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점을 못 찍으시더라고요. 여기 그 오래된 그 달력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에 걸고 계시던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대면서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녹색이 복희팔계예요. 복희팔계로 순서까지 똑같아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례, 오송풍, 육감수, 실가산, 팔건지. 이거는 우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즈텍이나 저쪽에 저 고대 달력은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쪽에서 베링 해협, 알래스카를 통해서 인디언이나 이쪽에 넘어갔다는 건 생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문명이 넘어간 것은 복희팔계를 쓰는 쪽에서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 이 프로그램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그 나비 날개 같은 양쪽의 진화는 이제 수메르 쪽만 보강을 하면 저는 거의 완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묻는 사람들이 왜 환국은 따뜻한 그 삼각주에서 벼농사 잘 된 데서 나라가 안 이루어졌고 그 추운 그 파메르고원에서 이루어졌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아냈어요. 1000년 전에는 거기가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유목민들의 나라였습니다. 환국은 농사꾼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삼각주 나무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유목민들은 나라를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나라만 있었던 겁니다. 왜? 농사를 짓는 그 백성들은 도망을 못 가요. 군주가 나타나서 뺏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도망을 갈 수가 없지만 유목민은 군주가 괴롭히면 그냥 양떼 물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정식 국가가 다 여기저기 성립되기 전에 환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배달 민족의 우주론 계보는요, 환단곡의 근거를 둔다면은 천부경, 그 다음에 복희가 만든, 복희가 요때쯤이죠. 5번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 화도와 복희팔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단군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라 우왕이 낙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상나라의 그 주지웅림을 하던 그 주왕이라는 폭군을, 좀 헷갈립니다. 주왕이라는 폭군을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이라는 책사와 함께 공격을 하다가 문왕은 뜻을 못 이루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무왕이 상나라를 엎어버리고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죽은 문왕은 문왕팔계를 만들었고 주역의 그 괴사라는 걸 썼고, 그 무왕의 동생 주공이 그 효사를 완성을 해서 주역이라는 걸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다 우리 배달 민족이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하상주까지 모든 군주들이 다 배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그 지긋지긋한 배달 민족의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다 오랑캐다. 그다음 내가 시황제다. 내가 진시황이다. 나로부터 우리 화족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아마 모든 역사책도 태우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저 하우, 상탕, 주문, 주공 모든 사람들이 다
다 우리 배달 민족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말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다 주역을 공부했어요. 왜? 조선의 교과서가 뭡니까? 사서삼경이잖아요. 근데 삼경의 마지막이 시경, 서경,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훌륭한 학자다 그러면 주역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근데 주역이 주나라 거니까, 즉 우주론이 주나라 거니까, 중국 거니까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그 조선시대 나라 비전이 소중화가 됩니다. 우리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사대부들은 다 지금 우주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말에 나온 군기나 어기를 봐도 이거 딱 보면은 낙서구나. 이거 문왕팔계네. 문왕팔계네.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이 정도로 알아야 우리 조선의 지배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느냐? 우리 지도층들이 아느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태극기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데니의 태극기를 보시면, 데니라는 그 미국 대사한테 고종께서 주신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의 곡률이 아까 복희팔기에서 그린 곡률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칠은 무조건 북두칠성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 국기는 그러니까 복희팔기에 태극이 이렇게 들어가야 옳죠. 사실은 이 태극도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일부러 우리 태극기하고 가장 가깝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게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가 돼야 된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야 니네 그동안 섭섭했지? 이거 니네 몫이야 이거 4개. 그래가지고 다시 완벽한 우리 우주를 국기로 해야 됩니다. 원래 고종께서 이거 국기로 가져가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국기가 중간에 이제 지리사계가 빠져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국기가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기가 3대2 직사각형에 들어가게 디자인이 되니까 이제 이쁘게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뭔가 허전하잖아요. 제가 보면 꼭 털 뜯긴 닭 같아.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이 수준이 올라가 줘야 이런 국기를 가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지금 4개도 죽겠는데 8개 어떻게 그리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할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리를 하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자 일단 양효 4개를 그려요. 1, 2, 3, 4. 일단 올라가서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건지 음효를 그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가 북쪽이 우위가 남쪽이라는 걸 아니까 무조건 위는 양효 3개, 밑에는 음효 3개 그리면 됩니다. 위쪽이 따뜻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중간이니까 얘는 길고 얘는 짧아야죠. 마주보는 것은 항상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위에 3개를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얘하고 같아지잖아요. 얘가 하늘천 체면이 있죠. 얘는 어쩔 수 없이 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음효 3개를 보태는데 얘랑 같아지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긴 것이 돼야 됩니다. 다 됐어요? 이게 원리를 아는 거와 애우는 거와 차이입니다. 이거 애워보세요. 못 애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제가 창안한 겁니다. 제가 어디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만일 같다면 우연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주역은 중국 것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 상고사도 없고 우주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옛날 우주론, 동양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배달민족의 우주론이에요. 일본이랑 중국은 화쪽은 기여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화사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오는 그 훌륭한 분들도 국가관이 뭡니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역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의 역이 필요한 것이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역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원래 국기는 제대로 만들려면 정역 8개 3태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안은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현 태극기하고 가장 비슷한 거에서 4개만 추가했네 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괜히 더 복잡해지면 국기 이번 기회에 바꾸자 해서 다른 것이 되면 지금만도 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국민들이 복희 8개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강복이란 뭐냐? 주역은 우리 것이고 환단고기를 기술해야 한다. 정역을 인정해서 오늘 제가 전에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천부경과 함께 K-코스모스를 알려야 한다. K-코스모스를 알리다 보면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멘트로나 그런 정신적인 요소도 글로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대한 히스토리 앤 컬처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사랑은 한자로 쓰게 되면 화랑의 랑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는 삼천 제세행랑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도 히스토리는 히스토리고요. 이 컬처 안에는 스피릿과 카스머스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음악, 미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장 대한사랑으로서 시급하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스피릿과 카스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한사랑을 1, 2년의 비전으로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까지 내다보고 일이 글로벌리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안으로 정말 단순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 영성 문화를 좌우할 수 있는 위대한 배달 민족의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한사랑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만나 뵙지 못하는 교수님하고 이제 천문학자이신 원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좋았는데 이제 특강을 친척하고 같이 들으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역사 왜곡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고려나 조선의 국경선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참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강의들이 있다면 저 혼자 알기 아까워서 제 지인이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